마켓나우 입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또 주말 사이에는 뉴욕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 결정되고 나서 뉴욕 시장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계속 사상 최고치 뚫고 있고 테슬라가 하루에 막 8%, 10%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지금 8만 1,000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럴까요? 우리 시장은 그런 흐름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 우리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선 오늘 개장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오로지 트럼프 수혜주들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 업종들은 전부 다 소외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방위, 항공, 뭐 우주산업 이런 네. 쪽만 오늘 강하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이 트럼프 랠리에 소외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봐보셨다시피 조금 더 미국 대선에 뭔가 확실한 강한 수혜주 이런 찾기는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불확실성 좀 해소되는가 싶었는데 오로지 트럼프만 따라가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한 주의 출발 월요일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죠. 자,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트럼프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 섹터, 테마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이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검색하고 있는 내용들을 AI로 분석해서 봤습니다. 자, 화장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엔터 이렇게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도 안 좋고 이스페타시스 지난주에 유상증자 이야기 나왔죠. 이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TSMC가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TSMC 대만 쪽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화장품은 왜 떨어질까요? 화장품은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장품이 최근에 중국보다는 북미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면서 미국 쪽에 수출이 좋은 그런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모든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판매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러면서 화장품주들도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수혜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반짝 오른 것 외에는 다시 또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면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건 철저히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자, 우주항공 지금 계속해서 항공,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암호화폐 STO 관련 종목이 오늘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까 관련 종목들 상승세,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역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 주식 시장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정말 좋으셨을 겁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8만 달러를 돌파하더니 오늘 새벽에는 8만 1,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1억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세,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1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14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덕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화폐의 도시,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역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비축자산, 국가 비축자산으로도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세에 버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상승세. 자, 이러면서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함께 올라가고 도치코인, 시바이누 같은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황금기가 찾아왔다라는 해석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지 지금 따라 붙으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좋은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잘 없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불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당연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러하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요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그런 관련주이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의 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9.8% 상승하고 있죠. 더 올라가네요. 10% 급등하는데 조금 더 탄력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 23% 급등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역시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11% 넘는 급등세를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 외에도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즈트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이죠. 이 빗썸 이쪽의 최대 주주입니다.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9.9% 강세 힘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이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테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와 우주항공 쪽을 좀 함께 믹스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함께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전지는 당연히 전기차, 자동차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우주항공 쪽의 사업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에 필요한 에너지, 배터리 관련해서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선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좀 특별 제작해달라, 맞춤 제작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선에까지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성이 더 커지고 수주나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다, 좋은 영향이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쉬쉬하면서 확답은 조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만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리비안에도 8조 원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했다, 공급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포드, 벤츠, 르노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캐즘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만들면서 공급망을 넓히고 있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에서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변화된 배터리 라인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겐 분명히 좋은 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캐즘이 없는 걸까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강세 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의 배터리에 이제 탑재가 된다. 이런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대 수혜를 또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우주 왕복석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 배터리, 그리고 보조 장치 배터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ESS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얘기했다시피 뭐 포드, 벤츠, 리비안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탄을 확보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첨단 기술을 위해서 재투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41만 9천 원대를 뚫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양극재 시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미리부터 나왔고요. 오늘 4.8% 동반 강세의 힘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인 KNS 같은 경우에도 5.7%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CC 스틸은 아마 소재 부분에서 강한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 배터리 중에 원통형 배터리 캔의 원재료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88% 강세 힘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원 시스템즈는 오늘 일부 차익실현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가는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 봤고요.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조선주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최고의 수혜주로 조선주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선주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화오션을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주의 순항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한화오션은 그 안에서도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화오션은 트럼프 최고 수혜주로 지난주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갭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뿐만 미국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MRO 사업까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들 때문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을 콕 집었고 이러면서 미국에서의 MRO 사업, 이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이라든지 해군 함정들을 수리보수할 수 있는 이 MRO 사업을 가장 좋은 수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한화오션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해군 총장이 주말 사이에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방문을 했답니다. 거제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이 한화오션의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수함이 이 캐나다 쪽에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이어질지,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추가적인 수주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앞으로의 주가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주들도 역시 오늘 순항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이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를 방증하듯 오늘 한화오션이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정말 기세가 놀랍죠.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38,000원. 지난 8월이었습니다. 미국,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처음 있었던 이런 일인데요. 미국 해군 군수함의 MRO 사업을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따냈다라는 것이 있었고 앞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그런 기술이나 뭐 정비를 해야 된다, 그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했던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미국의 구미에 좀 당기는 니즈에 맞는 그런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엔진 역시 5.8% 강세인데 수주 잔고가 3조 2천억 원 해서 12년 만에 최대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5,880원에 현재 좋은 주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역시 3.8% 강세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이쪽은 LNG,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HG 현대중공업도 1% 상승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외 현지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분주하다고 합니다. 21만 2천 원 선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 패턴 조선 관련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트럼프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게 어딥니까?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종목별로 대응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궁금하신 점 소통 창구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미증시랑 계속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걱정 안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시장 분석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아주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돼서 비트코인이 지금 8만 1,000불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도 1억 1,00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1억을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새 1,000만 원이 10%가 또 올랐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져서 10만 불을 넘을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관련한 그 시장에서 관련주 찾기가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편 이 테슬라 주가도 지금 계속 잘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관련한 이런 각종 미국 정부의 규제가 풀릴 거라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한 이 기술 규제를 풀어주면 테슬라가 향후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30에 이제 편입이 되고 인텔이 편출이 되는 그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의 큰 변화는 시대의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골디락스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고용도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기업 정책을 들고 나오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쟁들에 대해서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끝낼 거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2기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는 느낌을 들지만 역시나 예전과 같이 중국에 대한 이 미중 무역 경쟁 이게 또 치열화되면서 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그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국가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2기가 시작하게 된다면 중국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역시나 무관치 않게 오늘 좀 지수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지수는 하락하지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우리 증시도 네. 이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요. 미국 경제에 많이 또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무역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기지, 즉 공장이 돼주면서 또 다른 편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산층을 키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소비 시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동아시아적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소재와 원재료를 보내주면 우리는 그걸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중국이 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 동아시아 생산 양식이 지난 30여 년 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의 이 출현은, 2기 정부의 출현은 말 그대로 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이 우애 또 친분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요. 혹시라도 이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이 북미 수교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 예전에 중국이 주계장막을 걷어내고 처음으로 미국과 이 국교 정상화를 하려 할 때 일본이 먼저 들어가서 국교 정상화를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최근 들어서 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2기 트럼프의 이 출현은 우리 한반도에도 이러한 평화 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증시에서 현대 트랜시스의 총파업이 이게 끝났다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같이 파급 효과가 큰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이번에 전인대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큰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한 그런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이 우리에겐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1,400원을 넘었었는데요. 요번에 이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트럼프의 이 달러 강세 정책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 4분기 때 기업들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율에 대한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전인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오늘장 특징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역시나 네. 트럼프 트레이드 쪽을 봐야겠죠. 트럼프가 말한 대로 자기가 취임하기 전 앞으로 네. 3개월 남았는데요. 3개월 안에 이 러우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중단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원을 끊는 것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발언들이 여러 친 트럼프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이 자신들이 전쟁을 계속해 가는데 즉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의 이 휴전안이나 이 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러우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될 경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정책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참 국감 때 시끄러웠던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SG라는 국내 아스콘 1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라는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중에서 특히 S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의 미클라이우주에서 실제 도로를 건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 힘을 쏟으려고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연장돼서 우리가 볼만한 섹터가 또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도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이 러우 전쟁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네. 하나.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에 따라서 미국과 이 북한이 수교를 할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도 북한과 계속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뭔가 좀 평화적인 유화저스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정경 분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 다시 예전처럼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라고 우리가 불렀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 머니들은 이 남북 경협주가 오랫동안 지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선취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가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인데요. 특히 그중에서 아난티라는 종목은 이 금강산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건설했는데 건설한 지 2달여 만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알짜배기 그 리조트를 2달 만에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 금강산 리조트와 또 이 골프장에 대한 이 기득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고 대북 그 정책을 다시 한번 그 사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연장선상으로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섹터라 해야 될까요? 지금 집중받고 있는 게 테슬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시세 좀 내고 있죠? 네. 그 지난 여름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네. 대선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 2024라는 그 큰 전시장에 가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서 비축할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이 2기 행정부를 네. 맡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코인너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로 이 비트코인은 8만 불을 넘어서 8만 1,000불까지 지금 순식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성급한 사람들은 올 연말까지 이제 11월, 12월, 이제 11월도 거의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한 10만 불을 얘기하면서 아주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예찬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이거를 제도권에 갖고 들어오려는 즉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망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주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최대주인 두나무 주주사들은 지금 오랫동안 두나무에 투자를 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8만 1,000불이 넘어가면서 이 두나무에 대한 IPO 요구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하고 이 두나무가 주식 수합을 통해서 예전에 이 두나무가 50만 원 할 때 장외에서 50만 원 할 때 이 주식 수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는 양사가 모두 수천억 대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 손실이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두나무의 IPO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거는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나 한화기술, 그러니까 한화 그 투자증권이죠. 투자증권이나 대성창투 이런 회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상장, IPO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나무 상장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분들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지켜볼 섹터,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이게 일론 머스크 관련된 테슬라, 즉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자율주행 그쪽을 말할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모두가 트럼프 트레이드 깔려버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네. 바이오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 들어서 좋더라고요. 네. 이 바이오주들이 꽤 상당히 좀 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은 그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제약주는 확실히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정 수준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꾸준히 실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는 원래부터가 이 매출이 없는 회사들고 R&D 기반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구개발하는 그 개발비를 어디서 시장에 잘 조달하느냐, 또 조달한 자금을 어떤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들은 요즘 같은 시대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적이 좀 불안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고, 특히나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일본 제약사를 대상으로 아주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했습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하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과는 그 천지 차이의 실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 뜻은 바이오주들도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구 개발만으로도 그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 기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제3자인 다른 다국적 다국적 제약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기술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지 같은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과 이 알테오젠 같은 라이센스 아웃으로 돈을 버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있고 그와 함께 주가를 반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알테오젠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방어주 성향까지 더해진 제약 바이오, 마지막 특징 섹터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장 속에서 불확실성 국내에서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인데요. 오늘 공약주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우리기술투자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 창투업 1세대 기업이기도 하고 자기 사업에서 지난 2분기에 실적을 보셨을 겁니다. 자기 사업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회사의 주주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실제로 이 두나무에 투자한 게 55억을 투자했습니다. 55억을 투자한 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으로는 거의 그 5,500억 넘게 평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두나무가 IPO를 할 경우에는 이게 조 단위의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나무가 지금 IPO를 언제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두나무로 최대 주주인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이 두나무 투자들이 오랫동안 이 물려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IPO에 대한 요구가 이 비트코인이 8만 1,000불을 넘어가면서 더더욱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매수가는 9,500원. 근데 오늘 훌쩍 넘어서 10,000원이 넘어버려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 회사가 손절매 가격은 9,000원 정도를 보는데 왜냐면 이 두나무 IPO에 대한 게 또 이제 이 기대가 꺾이거나 비트코인이 가격이 또 꺾이게 되면 주가가 또 흘러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리기술 투자가 지난번 전고점이 13,550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11,000불이 그러니까 8만 1,000불이 넘었을 때 이 전고점 13,550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기술투자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기술투자는 자기 주력 사업과 또
두나무 주주 가치, 주주로서의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기술 투자는 그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별명 중 하나가 가상화폐 아버지이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거래하는 두나무 역시나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와 연관돼서 우리 기술 투자를 공약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산업에서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 용어, 바로 CMO와 CDMO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MO는 콘트랙트 매뉴팩처링, 오거니제이션, 즉 위탁 생산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도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CMO가 등장합니다. CM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제약사는 품질 기준만 맞추면 자체 생산 시설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CDMO로 넘어가 볼게요. CDMO는 콘트랙트, 디벨롭먼트 앤 매뉴팩처링,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디벨롭먼트, 즉 개발 부분인데요. CDMO는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에는 다양한 테스트와 공정 개발이 필요하죠. CDMO는 이런 과정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생산을 넘어서 초기 개발 과정부터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개발, 제조가 복잡한 바이오 약품 수요가 늘면서 점점 CDMO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CMO와 CDMO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CMO는 주로 생산에 집중하는 반면 CDMO는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합니다. 즉, 제약사가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CDMO와 협력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CMO와 CDMO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더 쉬우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산업 관련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보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쪽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우리 시장 어쨌든 미국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8%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43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좀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2.27%, 2.3% 가까이 급락 출발을 했는데 자,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부양책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전인대에서 10조 위안을 투입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안심은 됐는데
뭔가 추가적인 뭔가 돈을 더 푼다든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실망감들이 뉴욕 시장에도 있었고 중국 시장도 오늘 역시 출발하는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양 시장,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은 0.1에서 2%대 약보합권 수준인데 우리는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오면서 중국 쪽을 조금 더 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떤 제약바이오 업체를 좀 살펴봐야 할지. 자, 일단은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약간 쉬는 듯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뭐 좋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네네. 또 여전히 안 좋은 이야기, 좀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후자부터 좀 들어볼까요? 헬렉스미스가 여전히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가요?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그런가요?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바이오 솔루션에 인수된 다음에도 계속 좀 잡음이 많고 손실 규모도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좀 손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손실 규모가 이제 상당히 많았지만 네. 올해는 그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줄 겁니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헬릭스미스 손실 규모가 이제 9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네. 이거 이제 1년 전 같은 손실 규모랑 비교하면은 절반 이상 이미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22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97억밖에 100억 미만으로 떨어진 거고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1년 규모로 봤을 때 순손실 규모가 올해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한 180억 원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지난해 포괄 손익 계산서를 제가 봤더니 당기 순손실이 지난해 674억 원, 약 700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200억 원을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벌써 3분의 1 수준으로 그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3년간 당기 순손실 규모가 2021년엔 540, 2022년엔 417억 원, 2023년 지난해 674억 원 이렇게 매년 4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손실을 어쨌든 줄이고 있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뭐 특히 연구 비용이나 뭐 R&D 쪽도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줄이면서 재무 내실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바이오는 그래도 R&D에 투자를 해야 또 앞으로의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줄이면서 축소하면서도 괜찮은 건지 또 궁금하네요. 네, 사실상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지로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 인력이랑 개발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개발비가 한 24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56억 원으로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게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이제 그동안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하던 어떤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도 이제 다 스탑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임상 3상 이제 실패 결과를 알린 이후에 사실상 이제 안 되는 거는 하지 않고 잘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엔젠시스라고 불리는 신약 후보 물질로 진행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DPN을 적응증으로 한 이 임상 3-2 이상이 있었는데 이 톱라인 데이터 결과를 봤더니 이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평가 지표 달성하지 못해서 임상 실패를 했는데요. 근데 임상 3상 실패를 이제 회사 측은 인정을 하면서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던 엔젠시스 가치 150억 원을 손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헬렉 스미스는 그동안 임상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꾸준히 자산으로 잡았던 이 엔젠시스의 이런 수백억 원 가치를 계속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적액이 현재까지 97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또 실패했던 것들, 가능성이 적은 것들은 좀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해 주셨던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 엔젠시스가 기대도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 이게 또 실패하다 보니까 헬렉 스미스가 주가가 또 무너지는데 주 네, 원인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네.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리 좀 해볼까요? 네네. 이 엔젠시스로 개발하던 그 DPN,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는요, 한때 헬릭 스미스 시총이 4조 원을 그쵸. 찍을 수 있도록 이끈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미국 임상 3상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17만 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6만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헬릭 스미스는 이 임상 3상이 3-1상이다. 그러니까 3상 전체가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좀 바꾸더니 네. 3-2상, 3-2비상이라는 이제 좀 생소한 바이오 업계에서는 3-2상이라는 말이 아마 그때 당시 좀 들어봤어요. 예. 네, 업계에선 처음 나왔다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또다시 진행을 하겠다고 다시 임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해당 임상 최종 결과는 2022년 말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대표가. 근데 일정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또 결국 미뤄졌잖아요, 그죠? 네,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올해 1월 발표된 게 그 3-2상 이번 이제 결과고요. 이제 또다시 임상 실패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듯한 말과 임상 단계들을 보니까 투자자들은 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임상 실패도 임상 실패지만 문제는 주주들에게도 뭔가 실망감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네. 뭔가 무상증자를 갑자기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주들을 더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처음에 DPN 임상에 네. 이제 실패를 했는데 갑자기 3-1상으로 하고 이제 임상을 또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주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일로 다가왔을 수 있겠는데요. 2020년 9월에 네. 이제 2,817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한 차례 추진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3-1상 그 결과 발표 전에도 한 네. 1년 전에도 1,500억 원 유증을 단행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또다시 대규모 유증을 한 거여가지고 주주들이 이 유증 소식에 조금 실망감을 나타냈고, 그때 처음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유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불과 1년 또 뒤에 했어요. 유상증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김선영 헬릭 스미스 창업자는 네. 그 아들에게 2차례 증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말을 다시 번복하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상당히 이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3-1상 결과 발표 전에 2019년 8월에 1,500억 원 유증을 단행한 다음에 아들에게 약 530억 원 주식을 증여하겠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취소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아들에게 600억 원어치 그 증여를 한다고 했다가 2달 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증여 취소 결정은 유증을 이제 발표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알렸기 때문에 네. 그 유증에도 이제 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공분을 좀 샀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취소를 했냐 그랬더니 이제 재무적 부담이 좀 있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취소했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2020년 9월에는 자회사 2곳을 설립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헬릭 스미스에는 유증에 참여 안 했으면서 이 자회사 중 한 곳에는 또 유증에 참여를 하는 네. 그런 그런 태도가 행동을 행동이 했죠.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좀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두 회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네. 지금은 없죠. 자, 결국에 보니까 뭐 지금
뭐 이러면서 헬릭 스미스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식 시장에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뭐 관심이 완전 밖에 나버렸고 투자자들도 헬릭 스미스 믿을 수가 없다. 뭐 이 공시 같은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저런 무상증자 이야기 뭐 공시가 너무 이상한 지저분한 공시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러니까 이 또 주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인도 많이 바뀌고. 네. 1년 동안 2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2022년 12월에 카나리아 바이오 M이랑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2023년 2월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서 그동안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M에 매각한 규모가 사실상 50억 원 정도로 알려져가지고 이제 좀 주주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솔루션 측 인사가 이사회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기존의 헬릭 스미스 임원들을 이제 모두 이제 몰아내게 내주셨나요? 됩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지금은 헬릭 스미스 관련 임원들이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회사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문제겠죠. 근데 그 지분 관계가 계속 있었습니다. 헬릭 스미스랑.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종결되면서 이제 더 이상 헬릭 스미스와 카나리아 바이오엠 지분 관계는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헬릭 스미스가 된 거죠. 어쨌든 뭐 사명 바꾸는 뭐 그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뭐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이제는 완전하게 바이오 솔루션이 장악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솔루션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이러면서 비용 줄이고 네. 이게 가능성이 없는 투자를 좀 철회하고 이러면서 좀 이 재정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기보단 줄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지금 중국에 이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그 임상이 지금 또 순항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완전히 이거를 이제 신약을 완전히 개발을 안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잔잔바리들 그런 것들 조금조금한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마무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갈 것 같지만 지금 바이오 솔루션의 헬릭 스미스가 추구하는 그 새로운 사업 방향은 NRDO라고 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NRDO? 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는 하지 않고 유망 후보 물질을 밖에서 사와서 이제 개발 후, 그러니까 임상 시험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CRO 사업이라고 임상 시험 수탁 대신 임상 시험을 대신해 주는 거. 헬릭 스미스가 또 그 마곡의 본사가 있는데 그 지하에 그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래요? 많은 그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임상 동물 실험 비임상 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험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은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일단 그전에는 지금 비용을 왕창 줄이자. 일단 완전 새로운 회사로 좀 거듭나자. 네, 완전 이제 비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릭 스미스의 현재 이제 대표가 이제 정지욱 대표인데 네. 이 정지욱 대표가 올해 초에 이데일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이 NRDO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다 좀 NRDO 외에도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새로운 신사업으로 주주들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에 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렉 스미스 뭐 이야기 나눌 때는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걷어내고 뭔가 알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면서 제도약을 기반을 닫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헬릭 스미스의 앞으로의 행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는지 여부가 시청자분들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뭔가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헬릭 스미스를 첫 번째로 봤고, 이제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뭐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또 워낙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네. 오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술 수출 관련된 제약바이오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알테오젠 지난주에 빅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네. 주가가 장중한 때 44만 4천 원까지 그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도 아마 2%대 네, 상승률 지금 43만 9천 원. 네, 나타내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상쿄랑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암제 엔허투의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을 적용시키는 그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독점 계약했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알테오젠의 또 잭팟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뭐 15%나 주가가 또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러면은 일본 기업과 한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4,200억 원인데요. 이제 선급금, 그러니까 기술 계약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주는 주는 돈, 네. 계약금이 이제 280억, 그리고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가 약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ALT B4를 적용한 첫 상업화 제품이 이제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때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또 이제 입금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이이치 상쿄는 아스트라제네카랑 엔허투라는 항암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엔허투는 대표적인 ADC 항암제인데요. ADC는 그 4세대 항암제로 유도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지난해 이 매출 규모만 네. 3.5조 원, 3조 5천억 원을 기록한 이제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네. 이제 항체가 암세포를 표적화하고, 그리고 강력한 항암제를 그 암세포 내부로 전달해서 그 해당 암세포만 그 미사일처럼 그쵸. 쏴서 집중 죽이는, 타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는 정맥주사 형태로 투여를 받습니다. 정맥주사는 천천히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맞는 주사고요. 3주마다, 이 엔허투의 경우 3주마다 가서 90분 동안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살짝 부담되는 그쵸.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단백질 형태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상당히 아픈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주사 SC 제형은요, 투약 시간이 이제 짧고, 그리고 바늘도 조그맣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에 관련했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약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뭐 지난 2월에도 머크랑 또 네. 기술 수출했잖아요. 이 기술 수출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하면서 차근차근 돈 벌어가는 회사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뭐 머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머크 이야기, 독점 계약 이야기는 다 아시겠지만 네네. 올해 2월에 이제 미국의 MSD 머크랑 키트루다에 적용할 SC 제형 플랫폼을 기술 수출했죠. 키트루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입니다. 그쵸. 지난해 매출 35조 원을 어우, 기록한 네.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또 7월에는 산도스라는 그 회사랑 SC 제형을 적용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을 확대하는 그런 계약도 맺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허투까지 함께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는데 자,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라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한 지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꽤 흘렀어요. 이제는 시장에서는 근데도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도 알테오젠이 성장 초기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 네. 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알테오젠 그 주식 자체보다는 지금 요즘 그 의약품 개발 트렌드가요. 네네. 투약 편의성을 높여주는 네, 그렇죠.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제형 같은 경우도 매일 맞는 것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만 한 번에 그렇죠.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6개월 오. 그리고 12개월짜리 제형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FDA에도 그 신약을 허가해주는 그 승인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조가 환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게 윤택한 어떤 삶을 기조라고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제약 빅파마들의 경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점에서 알테오젠의 SC 변경 제형 기술은 그 지금 시작이라고 보는 것도 그 무리가 타당하다고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이 전 세계 딱 두 곳만 SC 변경 제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은 중에서 누가 더 좋은가 했을 땐 알테오젠 기술이 조금 더 특허 측면이라던가 기술적에서 우수하다고 이제 나옵니다. 알테오젠의 그 플랫폼 제형 기술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분해가 좀 덜 되고요. 그리고 특허 만료 기간 시기도 더 알테오젠이 깁니다. 할로자임이 2030년이고 알테오젠은 204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더 알테오젠이 그러게요. 오래 간다는 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사실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은 딱 하나지만 플랫폼은 어디에 제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상당한 그 자산, 그 기술 이전 자산의 어떤 후보 물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선 알테오젠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도 뭐 44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또 계약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 특허도 기존에 있는 할로자임보다 10년 더 어쨌든 10년 더 돈을 벌 수 있는 네. 이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알테오젠 주주분들 뭐 조금 더 화이팅 해보시고 수익 더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젠의 또 다른 기술 수출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석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별 주요 기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순서는요, 2차 전지 산업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IRA,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LG엔솔은 오히려 선전이 기대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를 넘어서 이 콧대 높은 머스크의 우주선까지 뚫었습니다. LG엔솔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들어가는 우주선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우주선은 사실 안정성과 효율을 다 갖춘 최고의 제품을 요구합니다. 만약 작은 오류 하나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 배터리 공급은요,
LG 엔솔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엔솔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래 최대 후원자였던 머스크 CEO.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기차, 우주선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머스크 CEO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전기차 지원 축소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와 한 배를 탄 LG 에너지 솔루션,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라면에 이어 한강라면 기계까지 한국 수출의 효자는 라면인 건가 입니다. 자, 뭐 주시장에서는 K 방산주가 워낙에 잘 가고 있지만 K 라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장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자, 이게 한강라면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11월 10일 날 제 라면 한강인가요? 애매한데요? 글쎄요. 이게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좀, 그쵸? 좀 촉촉하게 먹는 사람은 한강 아닌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뒤에 진짜 한강이 확실한 게 나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한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 같으면 몇 봉지 만약 많으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한 봉지만 있으면은 고민해보는데 솔직히 저렇게 해서 배 채워가지고 기분 나쁘게 끝내기 싫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강라면 같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에스파가 나와서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하던데요? 4명이서 다니는데 저를 못 알아볼 수가 있나요? 못 알아봐서 뭐 한강에 나가서 자주 무슨 한강라면을 먹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카리나를 못 알아본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닝닝이랑 자,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나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앞에 한강에 나가고 라면을 먹는다. 근데 이 라면이 아니라 지금 짜파게티를 먹고 있는데요. 네, 저도 엊그젠가 지금 먹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그 돗자리 깐 데까지 너무 오래 걸어가가지고 너무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 비둘기가 원래 많던 거기에 원래 그 물에 자꾸 잠겨가지고 그 공사에서 섬에 떠 있는 대로 편의점에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걸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껴보려다가 못 먹었는데 그냥 비빔면 먹을 거 그랬어요. 비빔면은 조금 그래도 더 가니까. 어쨌든 이 카리나 씨가 이 그 한강 라면 이거죠. 이 용기죠. 예전에 은박지였거든요, 이거. 근데 처음에 막 은박지 막 다 타고 뭔가 먹으면서 찝찝해요. 솔직히 찝찝해가지고 이걸로 바뀌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밑에 코팅지가 발라져 있어요. 이 밑바닥에 코팅지가 발라져 있고 그 기계에다가 놓으면은 그 라면이니 비빔면이니 짜파게티니 거기에 다 설정이 있어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알아서 그 시간하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 써 있어요. 뭐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은 사람은 젓가락으로 한 번씩 휘저어 주세요. 그것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올려놓고 마지막에 들고 가는 거는 자기가 해야죠. 이제 그것까지 로봇이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자동화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용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뭐 이게 하도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뭔가 용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다 이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걸로 먹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그 은박지 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제가 막 무슨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 여기 무슨 성능 무슨 테스트를 했겠죠. 어쨌든 요즘엔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기에 짜파게티를 먹으면서 더 알려졌다. 야, 카리나도 먹는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친숙한데 뭐 해외에서는 이제 더 나가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파스타류잖아요. 근데 그 파스타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케일 라면만의 또 독특한 그게 있잖아요. 지금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풍이 대단해요, 진짜. 솔직히 말하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열기로는 왜냐면 방산 무기는 솔직히 1년에 한 번 무슨 카덱스나 저기 뭐 계룡대 축제 가야 그거 보니까 솔직히 밀덕들 말고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라면을 솔직히 뭐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하루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항상 매장에 가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마트를 갔는데 라면은 있는데 이마트를 갔는데 무슨 비궁을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방산주만 가니까 이게 좀 주식시장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이런 행사를 보면은 아주 뜨겁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그 10월 26일부터 30일 날 열렸는데 K박람회라고 그러니까 K자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 작가님의 그 작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K모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싹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그동안은 모두 아시아에서만 진행됐어요. 이게 아시아에서만 진행되다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K박람회를 프랑스에서 지금 열었습니다.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했는데 여기가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 궁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유럽에서는 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럽에서 이런 행사를 벌이기에는 아직 뭐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안 했겠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특히 자존심이 높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죠? 프랑스가 되게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뭐 영어도 뭐 꼬부랑 영어라고 안 쓰고 자기 말만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를 일단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뭐 파리 생제르맹 갔지만 파리 생제르맹 그 뭐 선수들이야 막 경호원에 휩싸여서 막 가고 있지. 한국인들 막 동양인들 가면은 막 그렇죠? 관광객들 안 좋은 일 당했다는 거 그 여행 후기에 엄청 써 있잖아요. 이 지하철역에서부터 막 소매치기 무슨 강매에 막 여권 강탈당하고 막 이런 얘기 엄청 있거든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막 그림 강매하고 그렇죠? 동양인 여자한테 막 침뱉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워낙에 좀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열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해서 여기에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다 와서 지금 유럽에서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K-컨텐츠, 그러니까 한국 매체가 전달하는 각종 정보, 모든 산업 싹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26일, 27일에 26,712명의 현지인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30일에는 여기서 비즈니스 상담센터를 열어서 건수는 802건, 그다음에 규모는 무려 2,823억 7천만 원 상당 규모의 수출 상담액이 달성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라면 기계가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죠. 뒤로 가보면은 라면 기계가 전 일본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요. 그 우리나라 범자로 시작하는 그 산업 있죠. 그 회사가 세계에서 우리 라면 조리 기계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라면으로 발달한 나라도 라면 기계로 무슨 그게 간단하게 조리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보르니아공에서 이렇게 요런 것도 했습니다. 이 한식을 만들어 보는 요런 체험,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호기심 많은 눈초리로 지금 여기 이제 이 아랍인도 여기서 찍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행사인데 요즘에 행사가 연일 열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5일날, 이게 10월 5일인가 열린 건데 지금 이건 맨하튼에서 열린 겁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에서
이건 하우스쿡. 그 버밀 산업도 있고 이 하우스쿡도 있는데 조리기계가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거는 용기가 옛날에는 다 은박지였는데 이제 다 종이로 바뀌었다는 게 똑같고 저 기계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있는데 여기서 이 라면 조리기계에서 바로 한강라면 그거죠. 한강라면에서 바로 끓여서 먹는 이거를 먹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 맛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K라면 슈퍼마켓이라고 지금 팝업 스토어를 농심이 이거 우리나라에 만든 거죠. 여기 지금 가보고 싶었는데 뭐 뉴스로만 봤는데 여기 진짜 라면이 모든 라면이 다 있더라고요. 농심의 그 옛날 라면들 다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이 명동 코리아마트죠. 예, 이건 원래 있는 겁니다. 명동에 코리아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여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여기서 지금 행사가 시식 행사라는 게 신라면 툼바. 그래서 우리 무슨 신라면 가지고 뭔 장난을 이렇게 치나 했는데 이제 신라면의 매운맛을 좀 툼바 형태로 해가지고 그쵸 우리 뭐 아웃백 스테이크나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이게 사실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았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우리 막 여러 가지 많은 그 짜파구리도 원래 원래 레시피가 있는 농심에서 내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막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제품으로 출시를 해버리고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툼바라는 거를 또 누가 막 조작해서 만들어. 이 한국인들은 항상 대단해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이 와 이거 인기가 있네 해서 제품으로 내버리고. 그 툼바가 지금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면 툼바의 글로벌 마케팅을 요 팝업 스토어 설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하고요. 연말부터 그래서 해외 공장에서 이 툼바를 생산을 하고 국내 수출도 같이 하면서 신라면 툼바를 적극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요. 내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밀겠죠. 밀려는 지금 요 어떤 전초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라면이 무슨 뭐 몸에 안 좋아서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아시아에서 유럽의 변화 이런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 라면 협회가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라면 수요가 1212억 명분 7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안 줄었죠? 라면이 무슨 뭐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나쁘다 해서 줄을 줄 알았지만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캐파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이 압도적인 1위긴 해요. 압도적인 1위고 지금 증감률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로 갈수록 지금 최근이죠. 여기로 갈수록 최근인데 지금 늘는 증감률 추세가 여기 높은 게 미국이 44.1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3.7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2위, 베트남, 인도, 일본 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출 동향이죠. 이 밑에 표는 한국의 수출 동향. 글로벌 트렌드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순이고요. 한국의 수출 동향 순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수출 동향. 14년부터 라면류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이 주요 수출국인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답니다. 수출국이 다변화돼서 이 중국, 미국, 일본 이외에 이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 표시가 되었고요. 2020년도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전년 대비 수출 증가가 발생했고 네덜란드를 특히 집어넣었죠. 네덜란드가 2022년 말 기준으로 2020년도 대비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도 눌렀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죠. 지금 보면은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가 1, 2, 3, 4, 5인데 지금 가장 최근에 늘어난 이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네덜란드가 압도적입니다. 네덜란드가 거의 100%가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2등은 말레이시아 47.3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요 아랍인 여자가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요 아랍 국가 여기를 주로 공략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유럽이 뜨고 있다. 이게 지금 추세네요. 그렇죠? 중국, 미국, 일본은 굳건한데 4위, 5위의 변화가 아주 특이할 만합니다. 유럽의 네덜란드가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공략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은 압도적이에요.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계속 압도적인데 이 그 밖에 파스타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이 파스타 말고 그 밖의 파스타가 라면이 속한 거예요. 그 밖의 파스타가 여기 보니까 중국의 그 밖의 파스타, 그렇죠? HS190230으로 무역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수입 동향이 중국에서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1위인데 중국도 한국 제품 수입이 1등입니다. 지금 그 증감률은 19.71, 17일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한국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쭉 오고 있는데 금액 비중으로 따지니까 64.91이네요. 압도적이네요. 인도네시아께 9.9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도 중국이 1위인데 중국에서 수입국도 지금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등이 인도네시아고요. 뒤로 가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중량 자체가 좀 작아요. 다 보면. 인도네시아 라면이 왜 이렇게 중량이 적은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거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밖에 안 돼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이 2022년도 북미 라면 시장 규모 56억 달러고요. 32년까지 연평균 1.3% 성장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전 세계 라면 수입 6위 국가인데 서양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1위라고 하네요. 자, 여기도 그 밖에 파스타로 찍혀 있고요.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 밖에 파스타 HS190230을 수입한 동향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금액 비중이 32.28이고요. 그 밖에 파스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중에 이탈리아가 2위네요. 한국, 이탈리아,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임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미국은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중국,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3대 국가인데 그 나라 입장에서도 수입 국가 1위예요. 지금 보면은 일본도 한국, 태국 순인데 얘는 격차가 더 심하네요. 2022년도 금액 비중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이 그 밖의 파스타 요 섹터가 72.88이네요. 금액 비중이. 2등이 태국인데 10.86이니까 거의 7배 수준이네요. 네, 엄청나게 일본도 우리나라 걸 많이 수입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이 세 개 국가는 놓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국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 나라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라면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네덜란드가 여기 이제 유럽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네덜란드 사람에게 직접 인터뷰한 게 없어서 네덜란드가 일단 K-팝은 인기가 많은 거는 확인이 여러 군데서 되고 있거든요. 블랙핑크도 인기가 많고. 근데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 라면 굉장히 입에 맞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시아 국가긴 한데 자, 여기서는 1위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선 1위가 아니에요. 지금 태국, 중국, 베트남, 한국 순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 비중이 이 춘추 전국이네요. 여기는 태국이 16.64, 중국이 12.90, 베트남이 10.91, 한국이 10.78.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2023년도 9월 달 들어서 여기서 역전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금액 비중으로 20.63으로 올라가서 태국의 19.27을 제쳤네요. 그렇죠? 네덜란드에서도 수입국 1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통계가 1년 정도 더 진행이 된 부분을 본다면은 격차를 더 넓혔을 수도 있어요. 자,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국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 시세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베트남이 물론 증감률은 엄청나게 큰데 베트남은 이 10.91에서 요 3.36으로 줄었네요. 줄었어요. 증감률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늘었는데 2023년도 9월 달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줄었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도 주요 시장이 됐다. 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여기도 중요하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를 뚫으려면은 그렇죠? 종교적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돼지고기나 소고기 육수보다는 닭고기, 해산물 육수. 돼지고기, 소고기를 뚫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할랄 인증을 꼭 받아야 되고 할랄 인증이 깨끗하다는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는 게 중요하다. 여기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1위인데 자,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50.52 대 20.12였는데 44.94 대 26.06. 많이 따라왔어요. 한국이 계속해서 말레이시아를 공략을 한다면 인도네시아를 제칠 가능성도 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슬람 국가랑 유럽 국가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연합뉴스에서 2009년도에 찍은 건데, 자,
기자님이 잘 붙였죠. 비둘기야 라면. 아 진짜 이게 비둘기가 저도 며칠 전에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돗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아니 진짜 이렇게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제 거를 노리고 고개를 막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생각이 났는데 자 그래서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 김에 지금 수출 품목을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라면만 수출하지 말고 저 닭둘기들도 같이 수출을 좀 하면 안 되나?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뭐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HD 현대사무인데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2선을 계약 체결한다. 그런데 금액 한 3,200억 원 정도고 아시아 지역 선사와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5.33%라고 하는데 오늘 이 숨은 이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어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대담한 대담으로 타이틀을 바꿨는데 예. 첫 출연자가 되셨고요. 오늘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네.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뭐 HD 현대중공업 그 지배구조 관계에 대해서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 맞습니다. 이해가 좀 필요하지 네. 않나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HD 그룹이라는 HD 현대 그룹이라는 게 모태가 현대중공업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하면 좀 잘 이해가 빠르시고 이 그룹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뭔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조선업이죠. 근데 그 HD 현대가 그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로 바꾸면서 비슷한 시기에 뭐를 또 했냐면은 HD 현대가 지주회사인데 그 하위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하나 또 뒀어요.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이 헷갈리시게 된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지배구조가 있는지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HD 현대는 HD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입니다. 그 지주회사인데 그 밑에 하위를 보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있고 그 옆에 그 현대일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HD 그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그 오일뱅크인데 오일뱅크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주유소에 많이 이제 인접한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현대중공업 그룹이니까 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조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 어디에 있냐면은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층 더 건너서 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조선업에 해당하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 다음에 HD 삼호조선 이런 것도 다 밑에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인데 동시에 지주회사이면서 아까 오늘 이제 공시가 만든 HD 현대삼호의 지분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되겠지만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정한 회사에 50% 이상 갖고 있게 되면은 단일 재무제표를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이전에 원래 어떤 기업으로 인식하시면 투자를 하셨냐면은 그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의 어떤 사업 부문에서 LG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분사를 하면서 상장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소액 주주분들이 많은 이제 반발을 했었죠.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그 원래는 이제 HD 현대사모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 단일 재무제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HD 현대사모가 매출이 만약 10조 원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만약에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50%의 10조 원 50%인 5조 원만이 HD 한국조선해양에 입력이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일 재무제표가 되면은 HD 현대사모의 매출 10조 원을 그대로 한국조선해양에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단일 재무제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두산그룹의 두산 에너비티가 두산 그 밥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46% 50% 미만이죠. 50% 미만이지만은 사실은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알짜배기 그 두산 밥켓이 갑자기 떼어내니까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알짜배기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사모가 이 상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2년 전에 못을 박았어요. 상장 안 한다. 물론 이제 차후 또 바뀌었겠지만 어쨌건 현재는 상장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사모라는 사업회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그룹의 다양한 많은 조선업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 역할에다가 플러스 사업부문, HD 현대사모에 따른 사업부문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 지주사의 상장사의 그 시총이 거느리고 있는 전체 시총을 합친 것보다 훨씬 50% 정도 디스카운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HD 현대사모라는 사업회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주회사랑 다르게 디스카운트가 잘 안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이번에 이제 올해 수익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마무리했을 때 수익률을 보시면 HD 현대사모가 기여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업회사 순수 사업회사인 HD 현대중공업 못지않은 수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 수익률이 절반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빅사이클에 들어서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들이 다 수익률이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압도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HD 현대사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쉽게 되네요.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은 정말 다양한 예, 역할을 그룹 내에서 하고 알자는 HD 현대사모고 예. 어쨌든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HD 현대사모고 지분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거의 뭐 완전 지배에 가깝구나 이걸 그렇죠. 좀 느낄 예,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사모의 계약 공시를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HD 현대사모는 비상장사다라고 예, 예. 하면서 현재 주가 추이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섹터에서도 대부분의 그 시장이 좀 좋지 않거든요. 예. 트럼프의 수혜를 잘 못 받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유독 조선주는 강한 흐름을 오늘 연출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느끼게 하는데 바로 오늘 그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 흐름도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했으니까 주요 국가에 당선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나면 좋겠냐라는 일정도 짜기 마련인데 뭐 그것도 다 순서를 정하죠. 순서를 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뭐 축하한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예. 나토를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나토를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건설을 했는데 나토 방위비를 각 국가별로 일정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미국이 다 지켜줘야 되냐라는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방위산업체가 수혜주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군을 이제 필요한데 미국을 기준으로 해군이 필요한데 해군의 많은 그 보수 수리하는 것을 너네 한국 조선업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분명히 있었다고 용산에서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MR로 하는데 수리 조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도 우리 한국의 어떤 조선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삼성중공업,
한나오션 등에서 큰 어떤 새로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 뭐냐면 연간 미국 해군의 MRO 물량이 20조 원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20조 원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20조. 그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일종 국방이기도 하고 자국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사실 큰 분야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하나오션이랑 그 현대중공업의 이제 정기선 부회장 등이 이 미국의 MRO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다각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그 수뇌부가 오면은 이제 앞장서서 만나기도 하고 그 현장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소를 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야 우리 이제 해군의 MRO에서 한국 조선업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멘트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길이 뻥 뚫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국 조선 K조선의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그 먹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익률 상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조선주 우리 매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주식시장 예.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특이한 존스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들이 안보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미국 군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만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런 게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폭발적인 조선 관련주도 튈 수 있는 게 조선 MRO라고 해서 뭐 보수 정비 유지 뭐 이런 예,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광을 받는 건데 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좀 전에 존스법을 언급하신 게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는 또 해놨어요 우리가. 예, 어느 정도 계속 해놓고 예, 있었습니다. 예. 그게 존스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국의 안보, 기밀이 새가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업의 전체 헤게모니는 사실 미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일본 넘어갔다가 사실은 그러고 한국이 이제 그 최강의 조선이 됐고 한국의 조선을 갖다 뒤쫓아오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저가의 노동력, 그다음에 정보 보조금을 바탕으로 산업을 갖다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넓히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난 트럼프 1기 전부터 그 미국과 중국과의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 조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에서 미국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누가 중국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어떤 군함을 갖다 수리하는 업종의 그 선택을 중국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야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아까 존스법을 설명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전철 앞에 있던 어떤 경험을 하나 이렇게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파운드리입니다. 그 파운드리로 하면은 반도체 파운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네, 반도체 네, 파운드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 전례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그 파운드리가 왜 전례로 삼아야 되냐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실은 이제 애플이 예전에 이재용,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건재하실 때인데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스티브 잡스랑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세계 최강의 스마트폰 기업은 이제 애플이죠. 아이폰을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면서 또 반도체, 애플의 그 스마트폰의 두뇌를 할 때 AP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일부 생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가 완전히 막 그 열등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맨날 그 TSMC에 대한 맡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이제 그 벤더는 이제 다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맡겼는데 삼성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제 그 스티브 잡스랑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야, 너네가 우리 그 AP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왜 우리가 넘겨주는 AP 정보를 갖고 니네 왜 그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부에 넘겨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야, 우린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차이니즈 월을 잘 지키고 있다. 차이니즈 월은 이 경제학에서 뭐냐면은 그 부서 간의 장벽을 딱 올려다 놓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가 교환하지 않아서 고객으로 하여금 기밀이 유지된다. 기밀이 새나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차이니즈 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차이니즈 월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가 너네가 요구하는 AP, 너네가 요구하는 그 플래시 메모리 다 공급해주면서 절대로 모바일 사업부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안 믿었죠.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달쯤 지나서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애플과 삼성전자 관계가 나빠졌어요. 특허 전쟁으로 그 상징성이고 이제는 애플이 안 맡겨요. 물론 이제는 기술력도 없어서 안 맡기지만 기술력이 있어도 설령 TSMC에 넘길지언정 삼성전자에게는 파운드를 안 맡기겠다. 왜? 고객이 정보를 넘겨줬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한나오션에서 미국 MRO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야 될 분이 무엇이냐? 미국의 기밀가 안 보입니다. 미국 군함을 갖다가 수리를 하려면은 미국 군함의 설계도면을 비롯한 다양한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고쳐야 돼요. 믿고 넘겨줄 거거든요. 믿고 넘겨줬는데 만에 하나라도 외부로 샜나갔다. 이러면 이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는 물론이고냐 비즈니스도 이제 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사업의 어떤 선례를 잘 염두에 두고 네. 절대로 한국조선업은 기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절대로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TSMC를 읽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이제 미국 조선업이 네.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중국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쪽에서는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조선 MRO 사업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던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요. 예. 다만 TSMC에서 성공 사례 보듯 우리가 미국 걸 받아가면은 안보와 기밀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사 얘기인데 KT.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KT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3분기에 매출은 좀 감소해서 2%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뛰었는데 약간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다.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뛰었다는 건 언제나 전년 동기 대비 YOY로 이제 비교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근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엄청 뛰었다. 엄청 뛴 게 이유가 뭐냐? 사실 일회성 비용을 작년에는 3분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2분기에 반영을 했다. 2분기에 반영했고 올해는 3분기에 반영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뛴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KT가 뭐 실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KT의 수익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KT의 올해 1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쟁사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그 YTD 수익률을 보면은 너무나 큰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LG유플러스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1등 통신사라고 우리가 여겨져요. 왜냐면 전체 가입자가 이제 SK텔레콤이니까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도 수익이 플러스 났긴 했어요. 나긴 했지만 KT보다는 한참 떨어지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1등 통신사는 SK텔레콤인데 왜 KT가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뛰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KT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 통신사업자 아닙니까? 통신사업자이다 보니까 KT가 사실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많이 넓히고 있어요. 지분이 넓히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SK텔레콤도 있는데 굳이 KT에다가 많이 이렇게 그 지분율을 높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분 높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제 대규모의 큰 소들 그러니까 기관들이건 외국인들 간에 단 1%, 0.5%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다른 업종보다 많다 그러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0.5% 갖고도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KT가 예전부터 구현모 전 대표 시절부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죠. 김현수 대표로 신임 대표로 바뀌었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전에 약속했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느냐 여기 의심적인 눈초리를 봤죠. 근데 이거를 지난 10월 달에 김현수 대표가 최종적으로 전임 구현모 대표의 주주 친화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확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KT의 수익률이 SK텔레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KT를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KT가요 지금 8.5% 강세, 굉장히 예. 오래간만에 일간 상승폭으로 꽤 뛰는데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장중 44,950원까지 뛰면서 어쨌든 경쟁사들을 좀 앞지르는 수익률을 보이고 예. 있는데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것까지 좀 마지막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 KT가 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서는 이제 배당 수익이 5% 미만 약간 4.9% 됐습니다. 근데 오늘 뛰었으니까 4%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KT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다른 기관 투자가들이라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주주 친화 정책이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간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KT의 또 다른 중요한 이건 단계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우리가 같이 AI의 대단한 어떤 비즈니스를 일으켜보겠다라고 결정 내렸어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진해요. 소프트웨어가 사실 미진하다는 거는 생성형 AI가 미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KT가 자체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외부의 우군을 끌어들여서 생성형 AI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켜보겠다 생각해서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하면 KT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KT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호실적, 외국인 지분율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수혜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도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머스크나 트럼프의 수혜주가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주말 사이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왕복선 스타쉽,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출시돼서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될 스타쉽에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우리에게 배터리를 좀 맞춰달라.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우주선에 탑재할 수 있게 맞춤 제작을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의뢰를 했답니다. 아직 이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알겠다. 그럼 우리가 맞춤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 라고 대답은 했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빅테크들이 워낙 보안을 철저히 하는 걸 중요시하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 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횟수를 늘리면서 스페이스X가 매번 지금 로켓 발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자체 제작한 배터리로 우주선에 탑재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채워지지가 않나 봅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좋은 관계를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우주선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는 리비안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죠. 리비안과는 4695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695 원통형 배터리 2170보다 에너지 용량도 5배가 늘어나고 크기도 작아지고 이러면서 효율성이 훨씬 좋은 배터리라고 하는데 수주 금액은 2026년부터 한 5년 동안 8에서 9조 원 정도의 규모를 수주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포드라든지 벤츠, 르노 같은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수주 공급 계약 올해 계속 들려줬죠. 자고 나면 이런 소식이 계속 있다 보니까 LG엔솔은 지금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주 잔고 13조, 15조 대, 6, 7조 대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엔솔에게는 캐즘이란 게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배터리들, 46 시리즈, 이 4695나 46파이 배터리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46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고전압 미드니켈 3원계 배터리까지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은 줄이고 망간의 비중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요. 중국과 싸울 수 있는 LFP 배터리 공급도 수요도 계속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배터리도 역시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만약에 진짜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우주선의 원통형 배터리도 포트에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서 계속 벌어들이는 돈으로 또다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기술 재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단 IRA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배터리협회나 미국 쪽에서 공화당의 로비라든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쉽게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역시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해서 핵심 인사들도 역시 트럼프 측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IRA를 폐지를 방지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 가지 좋은 배터리와 관련된 수주 소식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선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LG 엔솔 머스크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시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장중 저점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호재가 있는 업종과 또 수혜주 찾기 이거는 또 분주하게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빠르게 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은 저희 마켓나우 1부, 2부 함께 하셨다면 오후에도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